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장동. 대선을 뒤덮었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대장동 특혜 개발의 총책임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만 배를 불렸다,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걸었죠. 하지만 그건 검찰의 결론입니다. 진실을 가릴 최종 관문은 법원입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만배, 남욱 등 민간개발업자와 공모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7,886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4,895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아 차익만큼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게 한 최종 책임자라며 성남 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군과 관련해서도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성남시 관내 기업 4곳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 운영비 133억 5천만 원을 불법 후원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이미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포함해 2개 재판의 피고인 신문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대선 때부터 제기된 대장동 핵심 의혹. 김만배 녹취록에 나왔던 이른바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냐는 논란이죠. 검찰은 오늘 이 대표 기소 때 이 그분 관련 내용은 빼면서 대신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약정설.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실소유주, 그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부분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고 범죄의 배경 사실로만 언급됐습니다.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표의 기소 혐의 중에도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이 대표의 책임을 물으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나 남욱, 정민용 변호사 등은 이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428억 원 약속은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428억 원 약정설 혐의로 기소한 상황.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보고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과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상황이나 진행 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오늘 이 대표 기소를 1차 기소라고 명명한 걸 두고 428억 약속 혐의 등과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되면서 이 당원 80조에 온통 관심이 쏠렸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땐 당직을 정지한다. 이것만 보면 이 대표는 오늘 대표직이 정지가 돼야 하는 거죠.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인정이 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원회가 방금 전 열렸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당무위 결론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당무위원들은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에 이재명 대표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는 기소가 됐지만 정치 탄압 수사인 만큼 당원 적용에 있어 예외에 해당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소 속보가 뜬 지 15분 만에 긴급 최고위를 열어 오늘 당무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 외 시도당 위원장과 시도지사 등 70여 명으로 구성되는 당무위는 통상 이틀에서 사흘 전 일정 공지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을 결정한 겁니다. 비명계 중심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퇴 공세 빌미가 될 당원 80조 적용 여부를 빨리 매듭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당무위는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데요. 이 대표는 당사자인 만큼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전 최고위에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대장동과 성남FC 재판이 시작되는 5월 무렵에는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 당원을 중심으로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명계 당원 300여 명은 내일 법원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윤수민, 사회일보 박건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제 대장동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기소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 대장동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이 경선 후보였던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검찰 수사팀이 꾸려지고요. 기소하기까지 총 1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는 시작됐지만 이 새 수사팀이 꾸려지고요. 재수사 수준으로 속도를 낸 건 지난해 7월부터였고요. 수사 기간도 또 범위도 방대하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만 책 500권 분량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책 500권 분량, 1년 6개월 수사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시가 손해를 떠안게 한 최종 책임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겁니다. 또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운영비 마련이 어려워지니까요. 이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 성남FC 사건은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성남시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내부 문건이나 서류 등도 검찰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측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지만요.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이 5천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배임 성립 여부나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됩니다. 자, 저희가 시작할 때 1차 기소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분이 이번에 빠진 거와 관련이 있어 보이죠? 네, 이 법원은 범죄가 결국 성립되는지 따질 때 범행 동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배임을 저질렀는지 따지는 건데 검찰은 이를 정치적 이익 때문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이 대표가 시장 임기 안에 성남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 무리하게 대장동 민간 사업자와 유착했다는 겁니다. 반면 그분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성남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특혜 또 이득을 몰아줄 경제적 동기가 될 수 있어서 검찰이 이번에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던 건데요. 오늘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검찰은 아직 종결된 거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기소를 1차 기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보강 수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방금 전 소식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기소가 되자마자 기소되면 당직 그러니까 대표직을 멈추도록 한 당원 조항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속전속결이에요. 네, 이 민주당 지도부는 이 기소 즉시 당무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전 11시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곧바로 당무위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면요.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한다. 단 정치 탄압의 경우 당무위 의결을 통해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데요. 본인과 관련된 건이라 당무위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론을 낸 것을 두고 김의겸 대변인은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회의의 의결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야지 마치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걸로 몰고 가는 듯이. 네, 계파 갈등의 소지를 일찌감치 막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그 전에 기소가 됐던 기동민 이수진 의원까지 면죄부를 줬어요. 네, 아무래도 이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당 정책위의 정책조정위원장, 이수진 의원은 원내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죠.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한 달 동안 당이 당직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대표와 같은 이 정치 탄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직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속전속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명계 쪽에 반발이 있습니까? 네, 비명계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처음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고 절차를 안 지켰다면서 반발할 빌미를 지도부가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비명계 당원들은 내일 이 대표의 직무정지를 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자, 박건영 기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도 2주마다 한 번씩 재판이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앞으로 더 자주 나가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김문기 모른다, 또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국토부에 요청이 있었다, 압박이 있었다 이런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재판만 해도 지금 격주에 한 번씩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소로 출석할 재판이 하나 더 는 셈입니다.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사례를 첨부해 보면요, 매주 2차례씩 재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 대표 역시 비슷한 횟수로 법정 출석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당무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특히 이 뇌물 관련 건은 재판이 꽤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대표 측은요, 이 당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 이외에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 주말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대표 홀로 당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대표도 경기지사 시절 재판받으면서 도정 업무를 잘했다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다만 뇌물 관련 재판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상당히 길게 진행되는데요. 재판 출석 때는 하루 종일 일정을 모두 비워야 하는 만큼 이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제 또 2라운드 시작이군요. 아는 기자 윤수민,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세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혹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세운 이 반도체 공장 다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 규정이 많아서 먹구름이 완전히 거친 건 아닙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 어제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생산 능력을 공정 수준에 따라 5에서 10% 이상 늘리지 말란 건데 바꿔 말하면 이 정도까진 추가 투자를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10%까지, SK 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5%까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기술과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는 제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국 내 투자를 아예 틀어막진 않겠다는 거여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전략의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한 규정이 많아 여전히 중국 사업을 확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입니다. 한국엔 적용을 1년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공정 고도화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인 거죠. 생산량이 대폭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번에 발표한 세부 조항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내일 미국 실무진이 방한해 우리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먹거리 반도체 산업 괜찮은 건지 경제산업부 안보경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예의주시했던 안이거든요. 반도체 지원법 세부 조항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게 골자인데요. 바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중국에 10년간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공정 수준에 따라 10년간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5% 또는 10%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과 공정 개선은 가능하다고도 문을 열어뒀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단 숨통은 트였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저것만 보면 생산 능력을 최대 10%밖에 못 늘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악은 면했다, 이런 반응인 겁니다. 우리 기업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접어야 하나 전전긍긍했었는데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생산 능력, 즉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웨이퍼 투입 개수를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술과 공정 개선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정 개선을 통해 웨이퍼 한 장당 생산되는 반도체 칩의 숫자를 늘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더 큰 제한이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더 큰 제한 이걸 살펴봐야겠군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적용을 예외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이 지나면 우리 기업들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를 투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6세대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는데 새로운 장비를 넣지 못하면 7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이 첨단 공정 개발 같은데 그러면 이 국내 기업들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첨단 공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진 않는데요. 문제는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기술도 진화하는데 중국 공장도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40%, 낸드의 20에서 3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큰 겁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용해준 예외 규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현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미래를 위한 확장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안보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끝없이 오르던 아파트 공시 가격이 2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서울과 경기는 20% 안팎으로 떨어지고 30% 넘게 떨어진 세종시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집 가진 사람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보유세. 그러니까 거의 700~800 나온 거죠. 세금 폭탄이죠. 저희가 올리고 싶어 올린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세금 산정의 잣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시가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올해는 전국 평균 18.6% 급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3% 하락해 전국 평균보다 적게 떨어졌고 집값이 많이 내렸던 세종이 30%대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금년도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가 15억 원이 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보유세가 600만 원 넘게, 공시가가 11억 원에 가까운 마포구의 아파트는 보유세가 159만 원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평균 3.9% 감소합니다. 다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60%로 낮춰놓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려 세금을 전망보다 소폭 올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80%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리는 부분에 대한 언질이 좀 원래 있었어요. 공정시장가비율을 나중에 발표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그 요소인 것 같아요. 올해 공시가격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빽빽하게 심어놓은 이런 버드나무 묘목 기억하십니까? 2년 전쯤 땅 투기 의심 지역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당시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지만 지금까지 실형이 확정된 직원은 단 1명입니다. 먼저 김철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흥시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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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3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현직 LH 직원이 모두 48명이었는데 채널A 취재 결과 이 가운데 내부 정보 이용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직원은 지금까지 1명이었습니다. 4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종결됐거나 여전히 재판이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LH는 직원 8명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기 발령이거나 무혐의로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 강모 씨. 당시 강 사장으로 불렸던 그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부패방지법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LH 내부 직원들 간의 정보 교류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패방지법 적용의 핵심인 업무상 비밀 이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LH 사건 이후 법적 처벌이 강화됐지만 내부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그런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LH는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재산 등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LH 직원들이 샀던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심은 묘목은 키높이만큼이나 자라 있었습니다. 이 땅값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묘목에 대한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과림동 일대입니다. 강 사장 강모 씨와 LH 직원들은 지난 2020년 이곳 땅들을 사들인 뒤 5,000제곱미터 크기의 땅에 묘목을 촘촘히 심었습니다. 보니까 어처구니도 없고 좀 냄새가 난다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묘목이 심은 거에 구루당 얼마씩 보상받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작업이에요. 경찰은 2년 전 수사에 들어가면서 주변 130억 원에 달하는 12개 필지를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당시 무릎 높이였던 나무들은 이제 성인 키만큼 자랐습니다. 법원은 강 씨와 다른 LH 직원의 이곳 토지 지분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몰수했는데요. 만약 무죄가 최종 확정되면 이곳의 몰수 조치도 풀리게 됩니다. 더욱이 강 씨와 다른 직원들이 2020년 이전에 산 땅들은 몰수 추징 보전조차 되지 않아 지금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인분은 계신 거죠? 아니,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죠. 다 다른 사람이 근데 이거 다 심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시켜갖고 주인은 다른 데 사는데. 지금대로라면 보상 절차에 따라 2년 뒤 LH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게 돼 상당한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강 씨가 2018년에 산 인근의 한 토지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와 비교해 40%가량 올랐습니다. 주민들은 LH 투기 사태로 자신들만 피해를 봤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LH 사태가 있고 나서부터는 마치 이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투기꾼이고 투기꾼한테는 땅값을 덜 줘야 되고 쫓겨나더라도 헐값이 쫓겨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저희는 많이 되고 있어요. LH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금 지급 계획이 없다며 LH 직원의 경우 추가 보상을 받는 데 있어 다른 주민들보다 제약이 있어 지나친 혜택을 방지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열랑열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빈칸 뭘까요? 함께입니다. 두 사람이요 서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김 의장은 오늘 야당이 집중 공격하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서 나와야 된다고. 큰 결단을 했다. 민주당 출신인데요. 김 의장이 당과는 좀 상반된 평가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밥을 먹은 적이 없지만요.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은 자주 만났는데요. 지난해 8월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도 했습니다. 뵙게도 아주 우리 김진표 의장님 용산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하여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국회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도 두 사람은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보도도 본 것 같은데요. 대통령 전용기도 내주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김 의장에게 대통령 전용기죠. 공군 1호기도 내주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음 달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다음 김 의장도 의원들과 함께 미국에 가는데 그때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쇼라고 발끈했나 보죠. 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니까 이 대표와 친명계는 검찰이 쇼를 한다고 발끈했습니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 전환 쇼,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부여된 것입니까?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외교 논란과 이태원 참사, 또 최근 대일 외교 논란까지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 대표 소환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 수사가 정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거다. 이런 정치적 주장인 것 같네요. 네, 국민의힘은요, 지난해 내내 이 대표가 수사를 받았으니 검찰이 지지율 하락을 피해서 수사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같은 것도 쌍방울 뭐 이런 것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대표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5년 만에 어디 갔습니까? 네, 대전 국립현충원에 갔습니다. 사면 뒤에 공식 첫 일정인데요. 천안함 46용사와 연평도 포격 희생자,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묘역이 있는 곳이죠. 네,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는 전사자 묘역을 찾아서 일일이 묘비를 쓰다듬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이, 젊기 젊은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그때 그 열심히 잠수하던 하고 배 타려고 나가 있는데 폭이 왔다니까 돌아가 갔으면 되는데 저기 살죠. 자,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때나 그 이후에도 이 천안함 묘역에 자주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천안함 폭침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일어났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명령합니다. 당시 매년 전사자 묘역을 찾겠다던 약속을 실제로 2013년 퇴임 후에도 꼬박꼬박 지켜왔는데요. 2018년 3월 구속된 이후에는 함께 일했던 참모들에게 대신 참배를 부탁했습니다. 죄를 짓고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정치권에서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서해 수호의 날도 있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요즘 출근할 때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온이 애매해서요. 그런데 오늘은 더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3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거든요. 개나리와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초연성 기자입니다. 한강변을 노랗게 물들인 봄의 전령사 개나리. 반가운 마음에 개나리 옆에서 포즈를 잡고 개나리색 꽃가옷을 입은 아가와 추억을 남깁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이미 개나리는 이렇게 만개에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예상 개화일이 3일 뒤인 25일이고 이마저도 평년보다 3일 빠른 건데요. 개화일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남부지방에 예상보다 빨리 벚꽃이 흐드러진 가운데 중부지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꽃이 너무 빨리 피자 개나리 축제는 급하게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해마다 오거든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세요? 작년에는 올 때는 패딩 입고 왔는데 오늘은 반팔이에요. 반팔 입었는데도 땀이 조금씩 찔끔찔끔 날 정도로 생각보다 정말 꽤 덥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25.1도까지 올랐습니다. 2014년 23.8도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3월 최고 기온입니다. 초여름 같은 더위에 명동의 일부 상점들은 에어컨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예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진 데다 오늘 따뜻한 남동풍까지 불어오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3일 전국적인 강수 이후 이러한 기온 경향은 다소 완화되겠으나 이번 주말까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밤부터 바람이 서늘해지며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지만 온도 변화가 커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그러고 보니 시원하게 비가 내린 게 언젠가 싶은데요. 남부지방은 가뭄이 해소될 기미가 없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댐과 저수지 상황을 공국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호미질을 하자 힘없이 잡초가 뽑힙니다. 푸릇푸릇 자라야 할 양파는 생기를 잃고 축 처져 있습니다. 오랜 가뭄 여파로 농업용수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 달인가 비 오고 안 왔어, 당아. 쪼까싹 오기만 하고. 망쳤다고 봐야지. 인근 논밭에 물을 공급해주던 저수지인데요. 물이 완전히 마르면서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호남 지역 저수지 10곳은 저수율이 0%를 기록 중이고 36곳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모내기는 더 걱정입니다. 한해 농사를 망치면서 농산물 가격 폭등도 우려됩니다. 지금 슬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제 한번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물 전쟁. 광주 전남 지역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물에 잠겨 볼 수 없었던 치수탑, 치수구 두 곳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치수구는 10m 간격으로 뚫려 있는데 수위가 20m 이상 내려앉은 겁니다. 하루 14만 톤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곳의 조수율은 18.3%까지 떨어진 상황. 이대로라면 5월 들어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 광주에선 가뭄 탓에 1992년 12월부터 163일간 제한급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5에서 30mm 비가 예보됐지만 해갈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을 때는 저희 동복댐이 고갈이 6월 말 정도에 매뉴얼을 적용을 한다 하면 5월에 그렇게 제한급수를 할 수는 있죠. 광주시는 영산강 물을 추가로 끌어오고 물전략 운동을 벌이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이웃 사람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 경찰 조사를 받던 60대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평창군의 한 궁도장. 지난 15일 오전 이곳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마을의 전 번영회장.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당일 아침 유서를 남겨놓고 사라져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유서는 남겼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좋은 일이 아니니까 참 좁아진 데서 그러니 욕도 많이 이제 하고. 지난해 말 피해 여성 측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을 포함한 주민 4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평온하던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참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같이 생활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을 성추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한때 성폭행을 한 주민이 10명이 넘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단으로 하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각각이 개별적인 거거든요. 경찰은 현재까지 1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1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성폭행을 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럭비 국가대표 출신으로 서바이벌 게임 예능에 출연했던 남성.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주택가 골목을 잠옷 차림의 여성이 빠르게 뛰어갑니다. 여성이 순찰차를 보고 다급히 손짓하자 경찰이 따라 나서고 잠시 뒤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3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는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그냥 차 하나 같이 와가지고 집값 같은 거 왔다. 남성은 2021 도쿄올림픽 럭비 국가대표 출신으로 최근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백에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현장에선 흉기가 발견됐고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성폭행의 영상 촬영까지 한 걸로 드러나 피의자는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남성을 특수협박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오늘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로 넘겼는데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형량이 더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자, 깜깜한 밤에 명품 가방을 들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 이런 사람만 골라 범행을 일삼은 오토바이 날치기 범이 붙잡혔습니다. 배우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 여성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편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운전자. 여성에게 바짝 접근하는가 싶더니 가방을 낚아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30대 남성 A씨는 경남 창원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올 들어 3차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1,0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쳤습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유흥가가 밀집한 곳을 배회하며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명품 가방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가방에 현금이 많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범행에 쓴 오토바이 역시 훔친 거였습니다. 범행 뒤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안전모나 모자를 바꿨었습니다. 또 훔친 오토바이를 창원 시내의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자신의 승용 차량으로 주거지에서 창원으로 들어온 다음에 범행한 후에 다시 그 승용차를 이용을 해서 달아나는 방법을. 하지만 CCTV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끝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 대부분을 복권을 사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을 사칭한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112로 신고하면 사기꾼 일당에게 연결이 됩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라며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대포통장 개설에 명의가 도용됐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혐의가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녹취 조사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경찰청 공식 도청 방지 앱을 깔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만든 가짜 앱입니다. 악성 앱이 깔리면 연락처와 위치 정보, 통화 기록 등 개인 정보가 사기 조직에 넘어갑니다. 전화를 하지 않아도 도청만으로 일상생활 대화가 새어나갑니다. 도용당했나 봐, 내 명의를. 일단 나도 밥을 먹어야지. 심지어 악성 앱에는 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있는데 피해자가 사기 여부를 확인하려 112 등에 전화를 걸어도 받는 건 사기꾼 일당입니다.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사칭 악성 앱이 깔려 있는데요. 이 휴대전화로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상담원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검찰로 연결되지 않고 미리 입력해둔 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빼낸 개인정보로 맞춤형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이렇게 감염된 휴대전화만 938대로 무려 166명에게서 61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앱에 대한 다운로드 경로를 전송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의심되는 앱이 있다면 곧장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삭제하거나 다른 전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매년 가을 겨울이면 독감 예방 주사를 받도록 권하죠. 이제 코로나 예방 주사도 매년 한 차례씩 맞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일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처럼 1년에 한 번 맞게 됩니다. 시기는 오는 10월에서 11월 전 국민 대상이고 무료 접종입니다. 백신 종류는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동절기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의 연계도 검토한 결과입니다. 연 1, 2회만 접종하거나 감염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중증 예방률이 97.4%에 달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백신은 3차까지 총 3번 맞았고 맞았는데도 일단 코로나는 한 번 걸려서 1년에 한 번 정도면 부담 없이 맞겠습니다. 항암 치료자와 면역 억제제 복용자 등 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거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내년부턴 백신 지원 대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감처럼 소아청소년, 고령자를 제외한 건강한 성인은 돈을 내고 백신을 맞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정부가 백신 구매를 위해 지불한 금액은 1회당 25,044원.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사는 백신 가격을 최대 17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한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남은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입니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의 사퇴 압박용 수사라며 7월까지인 임기도 지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저의 결백이 아니고
그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그 치우침이 없이 투명하게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간부 2명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고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지각 대장으로 정평이 난 푸틴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길 마다하지 않았다죠. 시진핑 주석 그야말로 황제 대접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지각대장으로 유명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엔 군악대 북소리와 함께 홀에 먼저 들어섭니다. 황금문이 열리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입장합니다. 두 정상이 만난 곳은 대리석 바닥과 금빛 샹들리에로 장식된 성 게오르기 홀로 크렘린궁에서 가장 큽니다. 최고훈장을 받은 군인들 이름이 금으로 새겨졌고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와의 합병조약에 서명한 곳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만찬 자리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중국어로 건배를 외쳤습니다. За процветание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КНР. Ганьбэй. ганьбэй. 테이블에는 철갑상어 스프와 사슴고기 등 7가지 산의 진미가 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숙소로 돌아가는 시 주석을 위해 직접 차까지 배웅을 나갔고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AP통신은 시 주석 방문이 러시아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안은 나오지 않았고 원론적 입장만 반복됐습니다. 在乌克兰危机问题上，中方一贯遵循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 중국이 이번 회담을 평화여정이라 지칭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중재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양국 밀착 공조로 반미연대를 과시한 회담이란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곰돌이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막상 시 주석 본인이 이 별명을 싫어해서 중국에서는 금기어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캐릭터를 무섭게 변형한 공포영화가 홍콩에서 개봉 직전 상영 취소됐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Piglet, Eeyore, we were friends for many years, and they're out there. 동화에서 볼 수 있었던 곰돌이 푸와 돼지 피글렛이 섬뜩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는 영국의 실사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입니다. 원작 소설 출간 96년 만에 저작권이 만료돼 살인마 캐릭터로 재가공된 겁니다. 내일 이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었던 홍콩과 마카오에선 돌연 상영이 취소됐습니다. 현지에선 기술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푸 관련 콘텐츠 사용과 관람 등을 제한해온 중국 당국이 또 검열을 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푸가 등장한 영화는 지난 2018년에도 중화권에서 상영이 취소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걷는 모습이 관심을 끌면서 푸 캐릭터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와 호랑이 친구 티거의 그림과 비교되면서 시 주석이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영화를 만든 리스 프레이크 워터필드 감독은 개봉 취소 결정이 하룻밤 사이에 동시에 내려진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서 기술적인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검찰이 자신을 곧 체포할 거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날 실제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맞불 시위에 폭발물 협박 전화까지 걸려오면서 미국 뉴욕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이 정치 수사를 멈추라는 팻말을 들고 맨해튼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We need a DA who's going to focus on doing the job
and not weaponizing his office to pursue political persecutions. 인근 검찰청 앞에는 반트럼프 시위대가 유죄라는 팻말을 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21일, 즉 어제 체포될 거라며 지지자들의 저항을 촉구하는 SNS 글을 올리자 맞불 시위가 진행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배우와의 과거 성관계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주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법원 등에 폭발물을 심었다는 전화가 911에 접수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고됐던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 없이 체포를 예고한 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 판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따뜻한 남풍과 강한 봄 햇살이 더해져서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았는데요. 서울 25.1도, 충주 25.8도 등 중부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1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1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2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차츰 봄비가 내릴 텐데요. 영남권 해안과 제주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는 5mm의 적은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황사가 유입될 텐데요.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가운데 인천과 경기 북부는 종일,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체포 특권 썼고 오늘 기소가 됐는데도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패 혐의지만 정치 탄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동료 의원들까지 정치 탄압이라며 당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국민의힘 의원, 본인도 억울하다며 불체포 특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한 번 물꼬가 트이자 특권 포기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고삐 풀린 개혁 역주행,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